남편 출근시키고 혼자 청승스럽게 아침밥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남자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나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웬 중년의 남자가 카페 구석탱이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혼자 앉아 있는데 난 단박에 그 남자가 내 남편과 바람 피우는 여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신분을 감춰오던 그 남자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나도 많이 의아한 상태였다. 이거 당신 남편 거 맞죠? 하며 손수건을 하나 건네주는데 그것은 작년 남편 생일 때 작은 조카가 선물로 주었던 닥스 손수건이었다. 그게 왜 거기 있는 거죠?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다. 당신 남편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죠? 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던데. 회식은 무슨? 당신 남편이랑 내 마누라랑 어제도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손수건은 우리 와이프 차에 떨어뜨려 놓고 간 거고요. 그래도 아직 심정만 있지 확실한 물증이 없잖아요.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이제 와서 그런 것 따지면 뭐예요? 거짓말하고 새벽까지 둘이 있었던 게 밝혀졌는데. 하고는 그 남자가 긴 한숨을 쉬었다. 나도 확실한 물증은 잡지 못해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둘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도 꽤나 답답한 상태였다. 둘의 친분이 남다르다는 것과 거짓말까지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까진 밝혀냈지만 카드 내역, 블랙박스,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아무리 뒤져봐도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간 답답해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날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날 뚫어져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자기 마누라보다 얼굴도 훨씬 예쁘고 몸매 또한 자기 마누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날씬한 것이 훨씬 섹시하게 보이는데 왜 내 남편이 자기 마누라를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잠시만요. 하고는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날 붙잡는다. 그럼 우리도 맞바람 피우면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어째요? 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그는 내 팔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다. 그리고 내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같은 처지 사람끼리 잘해봅시다. 그때부터 나도 모든 것을 체념을 하였는지 그 남자를 순순히 따라 나섰다. 우리 제대로 복수해 줍시다. 그 남자가 더 말을 이어가려 하길래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 남자의 입을 막으며 이제 아무 말씀 마세요. 하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말았다. 그날 처음 보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났다는 억울함보다는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되어 앞으로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생각에 기대 이상의 기쁨과 행복감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5년 됐고요. 30대 중반입니다. 평상시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4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저의 일상은 아침부터 부랴부랴 움직여서 애기 어린이집에 직접 등원시키고 남편과 같이 출근하고서는 퇴근 후 종일반으로 있는 아기 하원시켜서 집에 와서 아기 목욕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흔한 워킹맘입니다. 신랑도 출퇴근 시간이 저와 비슷해서 육아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밥 먹이는 거랑 목욕하는 거, 재우는 거 등등 서로 번갈아가며 누구에게 크게 치우치지 않게 말이죠. 그래서 육아 불참하는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당직하는 날이면 새벽에 깨서 오는 아기는 온전히 제가 봐야 했지만 그만큼 일요일은 저보고 자유시간 가지라며 자주 아기 데리고 외출해 주거든요. 저에게 보상의 시간도 주고 집에 있을 때 너무나도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의심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생활했어요. 제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당직 근무가 들쑥날쑥할 때도 대타하는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취미로 하는 운동 모임에 나가거든요. 운동 간 날은 늘 끝나고 모임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와요. 아주 늦게 말이죠.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이 아기 봐주면 주말에 가끔씩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늦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늦는 걸로는 크게 타박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었네요. 그만큼 믿은 거겠죠. 근데 운동 모임에 여자들 중 남편과 바람 피우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남편 휴대폰에 깔려져 있는 앱에 접속해 지난달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진짜 문자 내용 그대로 제우스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당직한다고 했던 날과 운동 간다고 했던 날인 것 같은데 한두 번 간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래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그러고서 동틀 때까지 울었어요. 울고 있으니 해가 났거든요. 다음날 일상처럼 아기 등원시키고 집에서 나서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연락 달라고 문자 남겼더니 답장이 왔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당신 남편 연 먹어보라고 연락했다고 자기만 망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하고 연락하려고 새롭게 번호 개통한 거라며 전화를 걸어도 절대 받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이런 대형 폭탄을 안겨주는 걸까요? 열심히 살고 있던 저는 무슨 죄라고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는 건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며 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달래주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제 남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길래 억한 심정으로 폰까지 개통해가며 연락을 해온 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막상 제게 이런 상황이 닥치니 제가 독한 건지 현명한 건지 몰라도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을 것이며 각자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진명희와 차명희 등등 분하게 당한 이 상황을 후하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앞섰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술도 좋아해서 밖에서 대시 아닌 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술이 과하면 행동도 과해진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를 부르거든요. 그래도 의리 생각해가면서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카드 내역과 문자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지 앞이 막막했는데 당장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남편 외도 사실을 알린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누구랑 바람을 피우나요? 도와주세요. 남편과 이대로는 못 살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혹시 바람 피우는 증거자료 같은 게 있나요? 그 남자는 오히려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줬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뭔가 의미심장해 보였다. 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지 2달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의 배우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왔고 얼마 뒤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자는 소리에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한 40대 초반의 중년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랑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그런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연민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차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쯤에 그 남자는 한참의 침묵 끝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이대로 이혼해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불륜 관계를 한번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자기는 나랑 만나보는 거 마음이 있으니깐 나도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헤어졌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남자가 호감이 가서인지 몰라도 며칠 뒤 나는 그 남자에게 만나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고 말았네요. 그리고 수개월째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곤 서로에 대한 거짓과 불신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결혼 생활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도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고 나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살아온 날 중에 많고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제가 좀 특별한 일을 겪었기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저는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잘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근데 말이 편의점이지 별의별 인간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더군요. 술 취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는 건 늘 있는 일이었고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절 힘들게 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입원하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발견했을 당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의 항암 치료받는 동안 집안은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투병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 이를 악물어야만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거든요. 억척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식당 일처럼 몸쓰는 일밖에 없더군요. 고된 일 마치고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가 마사지를 해주고 했어요. 정말 딸과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딸은 대학 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기특하게 잘 자라준 딸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씌워주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딸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우리는 둘이서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딸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였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미 그쪽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 회사를 만든 사장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이 회사 사장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사장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이뻐서 그렇다며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딸아이도 이제 연애할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짝이 나타나면 보내야지 생각했어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은 필요 없었고 그저 착실하고 건실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말이 되었어요. 하루는 딸아이 회사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연말 송년회를 하는데 회사 사람들 가족까지 모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 가족 송년회 행사가 시작되었죠. 형식적인 말들이 오가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오르더군요. 딸아이의 말대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이라서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꽤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더니 제가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 겁니다. 갑작스런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딸을 툭 치면서 사장님이 오늘 드디어 고백하려나 보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고백을 받고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주었어요.
장모와 사위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가끔은 딸이 질투하기도 할 정도니깐요. 저는 사위와 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혼인데 장모랑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딸과 사위는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간 불편하게 아닙니다. 신혼집에 같이 살다 보니 늦은 저녁 들려오는 소리에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사실 남편 일찍 보내고 아이 키운다고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산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이제 슬슬 외롭기도 하더군요. 사위까지 봤는데 연애하기도 그렇고 밤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임신했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 이상하더라고요. 딸에게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하니 몇 달간 관계는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일요일 아침, 딸아이는 친구들이 축하해준다며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 준비를 하였고 저도 친구 모임 있어 딸아이와 같이 외출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그리고 딸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도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친구로부터 오늘 모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엄청난 걸 보고 말았어요. 사위는 넷플릭스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고 너무 집중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소주 한잔하며 혼자만의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임신 초기라 딸과 관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서 나가기도 그렇고 사위를 보려고 하니 서로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씻고 보자 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깨끗이 치워놓고 자기 방으로 갔더라고요. 샤워하면서 금방 본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그 모습. 남자를 본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슴속에 뭔가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딸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사위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좀 그렇고 해서 소주 한 병에 간단한 안주 만들어서 사위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창인 나이에 못해서 그런 거다. 이해한다고 얘기해 주었고 내가 없을 때는 위로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술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술 기운인지 외로워서 그랬는지 때뜸 사위에게 힘들면 지금 위로해줄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위도 취해서 그런지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날 밤 그렇게 사위와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참았던 욕정을 사위와 함께 다 해결했습니다. 또한 사위도 뜨거운 것을 제 속에다 쏟아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깨어보니 제 방이더군요. 딸아이는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딸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해장국을 끓여 놓았으니 아침 먹으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어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위는 출근을 했고 오늘 저녁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다행히 사위는 출장으로 금요일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사위한테 잠시 밖에서 보자고 톡이 왔습니다. 딸에게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고 외출했어요. 포차에서 사위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그때 술에 취했지만 너무 좋았다고 딸한테는 비밀로 하고 연애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싫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술 기운을 빌려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딸이 출산할 때까지 매일 사위와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딸은 아이를 낳았고 더 이상 사위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사실 몇 개월간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또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는 바로 처제입니다. 맞습니다. 어디에 얘기도 못하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남자라면 꿈꾸는 로망, 처제와의 사랑, 바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부러워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 할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처제랑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지. 저와 처제의 스토리를 보시면서 처제가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거나 없는 분들은 스스로 위로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청소년기에 부쩍 자라더니 친구들보다 크기가 남달랐습니다. 3살 위 형이 있는데 형도 큰 편이긴 한데 형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서 봐도 저는 형들보다도 컸습니다. 그래서 형 친구들도 매번 저를 부럽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처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 서툴기도 했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너무 커서 그런지 너무나도 아파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많이 사랑했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제 품에 안긴 다음 날이면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단지 크기만 하고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그녀도 사랑의 묘미를 몰라서 그런지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만난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큰 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전 남자친구와 비교를 하면서 놀라거나 무지 좋아했습니다. 첫 여자친구를 제외한 여자친구들은 제가 큰 걸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했고 저는 격렬하게 그녀들을 예뻐해 주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가끔씩 친구들이랑 여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술집을 몇 번 갔었습니다. 그곳은 북창동식 스타일이라고 해서 양주와 맥주를 먹고 놀다가 마지막에 노래를 틀면 여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정현의 노래를 틀어줬는데 요즘도 가끔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이정현 노래가 나오면 그때 서비스를 해주던 그녀들이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을 봐왔을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제가 많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여자들도 자기가 본 남자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며 우스갯소리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배우를 해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피스도 몇 번 가봤었습니다. 그곳에서 프로라고 할 만큼 많은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이 있는 곳인데 보통 보호를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는데 어떤 여성분은 제가 큰 게 너무 좋다며 고무장갑을 끼지 말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녀를 안는데 너무나도 좋아하더군요. 보통 그런 곳은 남자들이 빨리 흥분하고 끝낼 수 있도록 여자들이 일부러 애절한 소리를 낸다고 하던데 그녀는 찐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아는 날 그녀는 자신의 가명을 알려주며 다음에는 꼭 지명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그녀를 지명해서 갔는데 보통 샷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금액이 붙는데 그녀는 추가 금액 없이 투샷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몇 번 밖에서 만나서 따로 그녀를 안기도 했습니다. 공짜로 그녀를 아느니 좋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밤에 일하는 그녀이기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많은 남자를 상대하는 그녀다 보니 솔직히 병에 걸릴까 걱정도 됐습니다. 3에서 4개월 만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지금의 아내와 소개팅을 했고 아내가 예쁘지는 않지만 성격도 좋고 조건도 잘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저에게 안길 때면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궁합이 너무 좋아서 신혼 초에는 매일 아내를 안았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이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내를 안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몇 번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3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딱 봐도 좀 놀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을 닮아서 얼굴은 예쁘지 않고 키도 아담하고 내성적이고 똑똑한 것에 비해 처제는 장모님을 닮아서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처제를 처음 봤을 때는 처제를 먼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제는 얼굴값을 하는지 바람기가 있어 보였고 결혼 전에는 정말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씩 처가에 갈 때도 밤에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원나이트도 가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처제를 안을 남자친구나 원나이트 상대들이 부럽기는 했습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여자가 결혼을 잘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제도 결혼할 때쯤 돼서 선을 보더니 직업도 좋고 집안도 빵빵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딱 봐도 공대남 스타일로 외모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여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말 잘 듣는 로봇 스타일이었습니다. 연애 경험도 많이 없어 보이던데 아마 처제의 예쁜 미모와 여우짓에 흠뻑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처제처럼 예쁘고 괜찮고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를 동서처럼 연애 경험도 많이 없을 것 같은 남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랑 직업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궁합도 중요한 거니깐요. 동서가 처제랑 결혼 날짜를 잡고 같이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는데 딱 봐도 동서는 작았습니다. 키도 덩치도 다 작았습니다. 그걸 보니 처제가 결혼 후에 밤마다 많이 외롭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제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처제와 동서는 결혼을 했고 아이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처제는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아무래도 동서네가 잘 살다 보니 더 넓은 평수에 신축 아파트를 자가로 사서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부럽고 예쁜 처제를 밤마다 안는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희와 처제네 아이가 둘 다 딸인데 둘이 너무 친하기도 하고 아내와 처제도 친하기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만나는 날이 많았어요. 동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잘 못 보는 날도 있었고 가끔씩 같이 와서 술 한잔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 처제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애들이 조금 커서 자기들끼리 놀게 되는 나이가 되니 아내, 처제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한 잔씩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제가 술을 많이 먹은 날에는 동서가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처제랑 조카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처제랑 늦게까지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제는 원래 남자를 잘 알고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라 처제와 단둘이 술을 먹게 되면 솔직히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형부와 처제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는 내용 말이에요. 처제가 술에 취해 애교를 부리거나 저에게 살짝 스킨십을 하는 날이면 저도 불끈불끈 일어나기도 하고 처제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가 처제에게 거절당하거나 아내에게 걸렸을 경우의 파장을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지금까지도 아내를 정기적으로 안으며 사랑을 하고 있고 아내와의 사랑에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동물이잖아요. 다른 여자를 안고 싶기도 하고 게다가 그게 처제라면 더 짜릿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다른 여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과 합석해서 눈이 맞아서 몇 달간 만났던 유부녀도 있었고 결혼한 걸 굳이 얘기 안 하고 만났던 싱글도 있었습니다. 나이트를 가서 원나이트도 몇 번 했었는데 그런 여자들을 안는 것도 좋지만 처제를 정말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1년 전쯤 일이었어요. 그날도 처제와 조카가 놀러 왔다가 자고 갔어요. 아이들은 딸방에서 같이 잠들었고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셋 다 좀 마셔서 얼큰이 취했고 아내는 곧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제랑 술을 좀 더 마시고 있는데 처제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묻자 처제는 망설이더니 이내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아내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내랑 처제가 많이 친하고 수다도 자주 떨다 보니 부부관계 얘기까지 나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크기도 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기적으로 사랑도 나누고 부부금술도 좋다고 얘기했었나 봅니다. 처제는 동서가 부유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처음부터 궁합이 그렇게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혼 때는 동서가 자기를 많이 안았는데 아이를 낳고 잠시 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매가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 되지도 않고 게다가 워크홀릭이라 항상 피곤하다며 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 키우는 맛 때문에 그나마 참을만 했는데 아이가 좀 크고 나니 자기도 여자로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동서는 자기를 안을 생각조차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궁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동서보다는 처제가 더 제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동서는 한숨을 쉬더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도 대부분 내연남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적당한 선에서 남자를 만나볼까도 했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의 내연남이 친구에게 빠져서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걸 차단해버렸더니 친구 남편에게 말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괜히 다른 남자 만났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과 아이에게 몹쓸 짓일 거라고 하더군요. 처제는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정말 원하지만 행여나 비밀이 탄로나 가정이 파탄날까봐 그게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취하기는 했지만 그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취하기도 했으니 혹시나 처제가 거절해도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없던 일로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진담인 듯 농담처럼 말을 했습니다. 처제 나이에는 남자 품에 안기고 싶은 나이인데 남자 품에 못 안기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난다.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은 있는데 비밀 유지 때문에 망설이면 비밀 유지가 확실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제는 자기는 꼭 몸을 풀고 싶다며 비밀 유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길래 저는 저라고 답했습니다. 저랑이라면 몸도 풀 수 있고 당연히 저도 처제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 유지할 것 아니냐고 우리 둘이라면 절대 들키는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제는 당황해하며 농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진심이라며 언니에게 들었겠지만 품질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처제의 얼굴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처제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처제는 처음에 당황해하더니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처제는 조금 후 제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방에 자고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그날은 입맞춤으로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처제에게 카톡을 보냈고 처제랑 이런저런 겉도는 얘기를 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처제를 안고 싶은데 처제 마음은 어떻냐고. 처제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걸리면 가정 파탄난다라며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지만 단호히 끊지 않는 걸 보니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처제의 걱정을 안심시키며 계속 구슬렸습니다. 결국 처제와 따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는 척하며 처제네 집에 갔습니다. 처제는 카톡으로는 많이 빼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따로 만나니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란제리를 입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런 처제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희는 그날 아침 우리의 비밀스러운 첫날 밤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화끈하지만 역시 처제가 최고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기도 할 뿐더러 결혼 전에도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처제라 그런지 스킬이 남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형부인 저에게 안기는 게 어색한 듯 긴장한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잊은 듯 저와의 사랑을 엄청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처제의 체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은 정말 대단했고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둘 다 땀에 번복이 되어서 껴안았습니다. 처제에게 어땠냐고 물으니 제가 정말 대단하다며 언니가 그동안 정말 좋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언니 말고 다른 사람 만나봤던 거 아니냐고 갑자기 물었고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제는 이렇게 저에게 안길 것 진작 안 꼈으면 좋았을 것을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시 한번 처제를 꼭 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제를 3번이나 그것도 정성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제는 저를 찾았고 저도 아내나 동서에게 들키지 않게끔 조심하면서도 되도록 자주 처제를 안아주었습니다. 보통 반차를 내서 오후에 처제네 들러서 처제를 사랑해주다가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동서가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처제와 오랫동안 사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를 안았을 때에도 한 번도 아내에게 걸리지 않은 저지만 만약 지금 처제의 은밀한 관계가 들키면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히려 평소에는 아내에게 더 잘하고 아내를 더 자주 안아줍니다. 아내와 처제를 번갈아가며 안기 위해 몸에 좋은 것들도 잘 먹고 수시로 스쿼트 운동이나 맨손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키우는 중입니다. 두 자매를 일주일에 2번은 안고 있으니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를 그동안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르니 적당하게 처제를 한 번 더 보면 저처럼 행운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처제를 안는 꿈 같은 맛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련님 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나랑 형수랑 끝까지 비밀로 해야죠. 형수가 임신했습니다. 그때 형수와 제가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망할 놈의 술 때문에 한순간 잘못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어머니의 생신날 저와 형님 내외가 모이기로 했죠. 그런데 형수만 왔고 형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날 형님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갔냐고 말입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회사 일로 바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엔 눈물을 보이시며 형님이 다른 여자에게 빠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조강지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노란한 형님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 형님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간녀는 형님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형님의 상간녀를 회사 밖으로 몰래 불러내 좋게 타일렀습니다. 유부남 만나면 좋아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말은 잘 알아듣네. 그럼 헤어질 거죠? 저도 헤어지고 싶은데 제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임신이요? 형님과 만나고 있다던 상간녀는 임신했더군요. 어머니는 상간녀 머리채라도 붙잡고선 뺨이라도 때리려고 찾아간 건데 임신이라는 그 여자의 말에 주춤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형수에게 알렸습니다. 형님 내외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기가 없었거든요. 어쨌건 어머니는 손자를 바랐거든요. 형수님은 상간녀가 임신 소식에 마음이 약해진 제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만 내보였습니다. 딱히 상간녀를 처단할 방법이 없었죠. 형수 지금이라도 임신하면 어때요? 이러다가 집안 재산 그 여자한테 다 상속되겠어요. 도련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엄마도 이 사실을 알아요? 모르세요. 그이만 알아요. 그렇습니다.
형수님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고 최근 형님과 이세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도 딱히 할 말이 없다고 했죠. 어쨌건 저와 엄마, 형수는 한자리에 모여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말입니다. 2시간을 얘기한 끝에 결론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아이를 데려오자는 것이었죠. 이를 형수가 키우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형님 입을 통해 듣게 된 상간녀가 자기는 본처 자리가 아니면 아이를 줄 수가 없다며 역정 내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본처 자리만 달라고요. 상황은 형수가 맏며느리 자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이 집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형수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처가가 잘난 것도 아니었고 성격이 대쪽 같아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슴엔 화병만 쌓이고 속은 답답했겠죠. 형수의 상황이 구석에 몰린 쥐꼬리니 저는 형수와 자주 만나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도 참 그깟 애가 뭐라고. 어머니 마음도 이해돼요. 손주 싫어하는 할머니도 있나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형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른 이야기해요. 자꾸만 우울한 얘기하니까 진짜 우울해지네. 미안해요, 형수. 저는 그렇게 형수와 자주 만나며 형수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저도 형수에게 저희 고민을 털어놓았고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형수와 자주 만나 술잔을 나누다 보니 형수에게 맘까지 주게 되었고 형수와 술잔과 함께 몸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서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 적잖게 서먹하더군요. 제 옆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누워있는 여자가 형수라 하니 낯뜨거웠습니다. 그 후로 저와 형수는 서로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냅니다. 괜히 아는 척하며 자주 만났다가는 형수와 뜨거운 사랑에 빠질 것만 같아서요. 물론 형수가 모른 척 해달라더군요.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형수가 임신한 겁니다.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아도 저와 관계 가진 후였습니다. 딱 봐도 제 아이를 형수가 임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임이라던 형수가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산부인과에 찾아가 물어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어쨌건 형수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한 가지였죠. 이 아이는 무조건 형님의 아이다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형수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수의 임신 소식을 그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형님도 믿지 않았으나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상간녀는 딸을 낳았고 형수는 아들을 낳았죠. 꼭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으나 어머니께서는 형수가 낳은 손자만 예뻐하셨습니다. 상간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짜증만 내더군요. 어쨌건 이번 일로 형수는 체면은 지켰으나 매일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기가 제 자식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과 매일 동거했죠. 형수 진짜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형수와 내가 입만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도련님 저는 불안해요. 괜찮아요. 형수 천성이 소심해서 그런다니까요. 어쨌건 아이를 가졌음에도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형은 상간녀가 있던 오피스텔에서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형님은 형수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했고 딸바보였으니까요. 상황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저는 제 자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낳은 아이였으나 엄연히 제 씨가 있는 애였거든요. 형수가 있는 아파트를 드나들며 저와 형수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형수네에 자주 들락거린다며 불만을 드러냈죠. 한 번은 제 엄마가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이는 형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으니 오지랖 그만 피우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입니다. 가정에 충실하란 엄마 말은 한마디로 너도
이럴 시간에 가정을 만들 생각을 해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형수가 낳은 자식을 참아 제 아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머니 말을 무시한 채 형수네로 발길을 들였죠.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형수가 가엾다며 조카를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채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형수네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형수 아들을 자랑했고 이런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어머니가 저를 때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놈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응? 아빠, 갑자기 왜 때려 엄마? 그 애 아빠, 너지? 너 맞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참나, 세상에 나랑 형수랑. 엄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애를 보는 내 표정, 그게 증거야, 이놈아. 어쨌건 저는 엄마에게 형수와 제가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들켜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일은 절대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쨌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형수가 낳은 손자이자 제 아들은 어머니께서 셋째로 호적에 올리시겠답니다. 그리고 형님은 상간녀에게 헤어나오지 못한 채 형수에게 이혼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형수는 새 출발하고 싶다며 형님과 이혼했습니다. 그년 놈들 꼴도 보기 싫어 끝까지 버티려 하였으나 그런 에너지 소모는 하기 싫다네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헤어질 거라면서요. 결국 형님과 형수는 이혼했고 저는 가끔 형수가 아이가 보고 싶다면 제 아들이자 제 동생을 형수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 보여주곤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형수와 애를 핑계로 다시는 만나지 말고 제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하였으나 아이 엄마가 형수라 그게 쉽지 않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자꾸만 형수와 만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선자리가 있다며 집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반갑다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어머니가 갑자기 찾으셔서요. 저 잠깐만 집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가요? 그럼 12시 전까지 오셔야 해요? 엄마한테는 여기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이젠 도련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때는 뭐가 그리 싫었는지, 결혼해보고 나니까 선배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넝쿨채 굴러온 행운을 제가 스스로 쳐내려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총각 때였고, 선배는 결혼을 했고요. 저도 직장이 생기면서 자주 찾아보질 못했는데, 직장 생기기 전에는 이 선배뿐만 아니라 형수님하고 같이 해서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선배가 먼저 저한테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라 그런지 조금 기대도 되더라고요.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 일 관련해서 경험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있었고, 그때쯤 저도 직장에서 자리 잡고 있느라 물어볼 게 좀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선배는 형수님하고 같이 자리에 있더군요. 형수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다 보니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저랑 선배가 하는 일이 서버 쪽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유지보수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끔씩 일이 생기면 회사에 불려나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선배 회사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며 선배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선배가 전화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도 해봐라 지시를 하는데도 전화상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쪽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고 선배가 전화로 지시하는 것만 봐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유선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인지 선배가 잠깐 회사 좀 빨리 다녀올 테니 둘이서 마시고 있으라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형수님하고는 이미 잘 아는 사이였지만 막상 둘만 있게 되니 뻘쭘했습니다. 단둘이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형수님은 약간 범접하기 힘든 포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해외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배운 여자에다가
세상에 힘든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곱상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조를 잘하는 타입이라 제가 선배하고 자주 만날 적에도 항상 자리를 지키며 있었어요. 술도 입에 잘 대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랑 선배는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밖에서 마실 땐 형수님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거나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선배 재우고 저도 방에 자리 깔아준 뒤에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무리 짓고 잠에 들거나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현모양처가 있다면 형수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저한테 술 한 잔 따라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더군요. 아무리 선배가 회사 일을 빨리 마치고 온다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 보니 못해도 최소 1시간은 둘이서만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형수님도 선배 때문에 제가 술도 못 마시고 1시간 벌써고 있는 것보다는 저와 선배를 위해 형수님이 같이 술을 마셔주기로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속이 깊은 게 현모양처가 따로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은 따지고 보면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편하게 대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라는 관계적 특성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사실 그간 선배와 같이 시간을 보낸 만큼 형수님과는 따로 접점이 없었는데 그날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형수님하고는 단둘이 대화를 단 30초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술 한두 잔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동갑이라 그런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사실 형수님이라는 걸 빼더라도 유학파 출신의 고급진 그녀의 이미지 때문인가 괜히 어려워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화감이 없었고 오히려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죽이 잘 맞아서 한참을 떠들었는데 시간을 보니 이미 선배가 회사로 향한 지도 어느덧 1시간 반이 흘러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선배가 생각보다 늦으니 전화를 했는데 선배는 금방 끝난다면서 둘이 괜찮으면 좀 더 마시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좀 이르게 만나서 그때가 밤 10시쯤밖에 되지 않았고 형수님이 술을 잘 못하는 관계로 천천히 꺾어 마시고 있었기에 저도 술 기운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있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게에서 거의 3시간을 넘게 있었고 형수님이 술을 천천히 마시고 안주도 잘 안 먹다 보니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게 민폐가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주정도 소주 맥주 마시는 것보다 형수님이면 와인 같은 거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옮기자고 권했습니다. 형수님이 조금 취했나 느낀 게 이때쯤이었는데 목소리에 코맹맹이 소리를 섞기도 하고 눈을 깨슴치레하고 긴 머리를 뒤로 훔치며 웃는데 평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좋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했고 근처에 있는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프라이빗하게 방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이 불긋불긋한 데서 형수님을 보니 분위기가 묘하더군요. 간단한 치즈 안주와 함께 도수가 제일 약한 와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괜히 형수님이 취하면 그것도 문제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와인이 맛있다며 엄청난 속도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녀가 팔을 뻗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제 쪽으로 엎었는데 뚜껑이 잘 닫혀 있어서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테이블 위에 살짝 흐른 물을 닦으려고 티슈를 꺼내는데 형수님도 술기운에 당황해서 팔을 뻗다가 둘이서 서로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전기가 통한 듯 저와 형수님은 손을 맞잡은 채로 멈춰 있었고 정신이 아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난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앉더군요. 자기가 조금 취해서 어지럽다면서 잠깐만 쉬어도 되겠냐며 제 어깨에 기대 눕더라고요. 형수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향에 정신이 아늑해질 뻔했지만 남아있는 이성의 끈을 잡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되뇌이며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건지 계속 제 어깨에 기대서 있었고요. 선배가 돌아오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더군요. 어차피 방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라 커튼 너머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괜찮았고 형님도 저희가 있는 방에 들어오려면 저나 형수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했을 테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어깨에 기댄 형수님을 그대로 두고 반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1시가 다 되어가는데 곧 온다던 선배는 연락조차 없더군요. 형수님은 아직도 제 어깨에 기대서 새근새근 숨을 몰아내쉬며 있었고 저는 속으로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올라오는 술기운을 참아내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면 꼴보기가 싫을 텐데
그동안 동갑내기이긴 하지만 살짝 존경심이 들 정도로 제가 팔을 뻗어도 닿지도 않을 위치에 있는 것만 같던 우상 같은 여자가 이러고 있으니 오히려 형수님도 보통 여자랑 다르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면 가게 문을 닫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1시간 더 버텨봤자 안 좋은 생각만 들겠다 싶어서 선배한테는 그냥 일 보시면 집으로 들어가시라 말하고 형수님을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쐬니 형수님도 정신이 들었는지 잠에서 깬 듯 저를 따라 걸었어요. 택시를 붙잡아 형수님이 타는 것까지 봤는데 형수님이 혼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면서 저보고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태 흐트러진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던 형수님이 제 앞에서 코맹맹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땡깡을 부리니 저도 남자라 그런가 그 상황에서 형수님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가는데 중간에 일부러 자리를 비우고 앉아 있었는데 형수님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옆으로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왜 이렇게 빈틈을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혹시 일부러 이러나 형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남자였으니 말입니다. 선배 집 근처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하고 형수님을 아파트 현관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술이 좀 깨고 싶다면서 저보고 잠깐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돌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형수님한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딜 가시냐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저를 기다리던 택시가 시간이 끌리니 짜증이 났는지 경적 몇 번 울리더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수님을 저대로 뒀다간 동네 사람들 다 깰 때까지 땡깡을 부릴 것 같아서 형수님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형수님이 역까지 왔는데 방까지 좀 바래다 달라면서 어필을 하더군요. 안방까지 끌고 가니 자기가 지금 너무 어지럽다면서 외투 벗는 것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형수님,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침대에 눕혀놓은 형수님이 어느새 저한테 다가와 제 뒤를 끌어안았습니다. 선배한테 집으로 오라고 연락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선배는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테고 그 상황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고 형수님 또한 내 생각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고 대충 장단만 맞춰주다가 잠에 들면 이 자리를 재빨리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만 불을 켜고 오라고 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불 꺼진 상태로 형수님을 도와줬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달빛 같은 옅은 조명 때문에 오히려 불이 환한 것보다 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을 확 밀치고 저는 가보겠다고 하고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그 고상하고 조용했던 내가 알던 형수님이 맞나 싶더군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가 있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혹시나 형수님이 따라 나오지는 않을까 콩닥콩닥 심장이 뛰더라고요. 평소에 형수님을 현모양처의 표본이다. 나도 결혼하면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을 정도로 흠모하던 사람이었으니 한편으로는 이대로 끝내지도 않고 가버리는 게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를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자꾸 고개가 뒤로 돌아가더군요. 아파트를 나서면서도 혹시나 선배가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두리번대면서 나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을 한 건가 죄를 지은 느낌마저 들었지요. 한참을 두리번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너 뭐하냐? 하면서 저를 부르는 선배였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지요. 연락도 없길래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고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간을 지체하기는 했지만 두리번거리면서 선배의 차가 있나 확인하는 동안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배가 여기서 저를 불러 세우는 건지 싶던 찰나에 선배가 저한테 왜 한참 좋다가 그냥 가는 거냐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선배를 따라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던 형수님도 다 연기였던 게 다시 제가 알던 고상하고 말수 적은 다가가기 힘든 형수님의 모습으로 있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선배가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를 거라고 말하면서요. 사람이 매일 똑같은 밥만 먹으면 질리지 않겠느냐면서
가끔은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하는 게 그 이유인 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을 하더니 결혼한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끔씩이지만 이런 상황도 필요하다고요. 형수님이 저를 그동안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봐온 게 있어서 말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선배와 형수님은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하니 이거라나 저거라나 흥미가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집으로 부르자니 왠지 보안 문제도 있고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가 않았다네요. 그러던 와중에 형수님이 저를 먼저 지목을 했고 선배도 제가 한참 때니 이걸 이래저래 설명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제가 정말 아까 전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은 이렇게 될 걸 계획을 하고 있던 거고 회사 일이며 전부 다 거짓부렁이었던 겁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아까 하던 걸 마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그러니 선배는 내 와이프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다 어쩐다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거고 그때가 돼서 연락하기만 해보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짜고 이미 저를 가지고 장난을 쳤기에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두 사람 심심풀이 땅콩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오래 알아왔고 신세를 많이 졌던 선배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지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배가 그리고 형수님이 왜 그렇게 한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일탈을 꿈꾸게 되더군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던 제가 다 부끄럽고 바보